자, 우리가 앞서 배웠던 빅뱅 우주론, 그 다음에 별의 진화와 죽음에 대해서 배웠을 때 다양한 원소들이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다양한 원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원소의 주기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여기 물 H2O라는 게 있어요. H2O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산소 1개, 수소 2개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 원소로 되어 있냐면 수소와 산소 두 종류의 원소로 되어 있어요. 그럼 몇 개의 원자로 되어 있죠?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 그래서 총 3개의 원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은 뭐냐면 원소는 물질의 종류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원자는 입자로서 물질의 개수를 의미한다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원소는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원소는 크게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금속 원소, 금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반짝반짝 이렇게 광택이 있죠. 그 다음에 열과 전기가 잘 통하죠. 그 열이 잘 통하니까 우리가 주방 기구에 사용하고 후라이팬이나 아니면 냄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전기가 잘 통하니까 전선에 이용을 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외부에 힘을 가해도 부서지지 않고 모양만 변합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들이 도둑이 들어가지고 후라이팬으로 도둑을 막 때립니다. 그럴 때 후라이팬이 부서지나요? 그렇진 않고 찌그러지기만 하죠. 이렇게 금속 원소는 이런 특징 등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모양만 변하는 특징을 크게 두 가지로 더 자세히 설명하면 연성과 전성으로 구분이 되는데, 자, 연성은 힘을 가했을 때 길게 늘어지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그런 성질을. 그래서 엿처럼 길게 늘어진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그 엿의 여랑 연성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전성은 뭐냐면 이렇게 넓게 퍼지는 겁니다. 그 전처럼 넓게 퍼진다 해가지고 전성이라고 불러요. 이 연성과 전성은 좀 자세히 설명하는 학교 혹은 교과서에서는 기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금속 원소의 대표적인 예로는 철, 구리, 금 등이 있겠죠. 됐나요? 그러면 비금속 원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금속 원소랑 조금 반대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택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열과 전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통하는 게 아니라 잘 통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부 물질은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걸로 이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프심이 있고 여기 양극에 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연결하면 전기가 흐릅니다. 이렇게 탄소로 이루어진 흑연은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대부분은 전기랑 열이 잘 통하지 않지만 어떤 물질들은 조금 통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원소보다 종류가 적어요. 그렇지만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다양한 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 비금속 원소는 이제 탄소, 인, 헬륨 등이 있어요. 나중에 주기율표로 보게 되면 두 가지를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기율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기율표. 어떤 교과서나 아니면 선생님에 따라서 주기율표가 만들어진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그때는 그 선생님이나 혹은 수업을 잘 들으면서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이제 주기율표,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주기율표부터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주기율표란 무엇이냐면 원자 번호 순서와 화학적 성질을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한 원소 분류표입니다. 그래서 교과서 보게 되면 이렇게 주기율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이 녹색의 세로줄을 뭐라 부르냐면 족이라고 합니다. 가족할 때 그런 족이에요. 그 다음에 요 가로줄, 이 보라색 가로줄을 뭐라 그러냐면 주기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주기는 뭐냐면 주기율표의 가로줄을 주기라고 하고 전체 이렇게 주기율표를 봤을 때 1에서 7주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족은 뭐냐면 주기율표의 세로줄입니다. 세로줄이 1, 2, 3, 4 해가지고 18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1에서 18초까지를 족은 1에서 18초까지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좀 확대를 해보면 요런 원소 기호와 숫자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의미하는 걸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기 가운데 있는 건 뭐냐면 원소 기호입니다. 대표적으로 칼슘이 있어요. 그래서 칼슘, 그래서 원소 기호 가운데 있고, 그 다음 밑에는 원소 이름입니다. 그래서 칼슘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있는 건 뭐냐면 원자 번호예요. 수소가 1번, 그 다음에 헬륨이 2번, 리튬이 3번, 베릴륨이 4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칼슘은 몇 번이냐면 원자 번호가 20번이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원소 기호는 이렇게 있고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와 왼쪽 위에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원소 기호의 왼쪽 아래에 있는 것이 원자 번호고, 그 다음에 이 원소 기호의 왼쪽 위에 있는 것은 뭐라 부르냐면 질량수라고 부르는데, 이 질량수는 뭐 별게 아니고 양성자 숫자랑 중성자 숫자를 더한 것을 질량수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표시는 교과서에 있거나 선생님이 알려주시면 공부하면 되고, 내년에 화학원을 배우게 되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주기율표를 한번 나눠보면 이렇게 나눠서 이 왼쪽 부분, 자, 왼쪽 아래쪽 부분은 어떤 원소들이 있냐면 금속 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율표의 왼쪽과 가운데 정도의 위치를 하는 거예요. 여기 전체 주기율표를 보게 되면 왼쪽과 가운데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부분을 뭐라 부르냐면 이 비금속 원소입니다. 대부분 주기율표의 오른쪽에 위치해요. 자, 보게 되면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이쪽은 금속 원소, 이쪽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종류가 누가 더 많아요? 그렇죠. 금속 원소가 훨씬 더 많죠. 그 다음에 비금속 원소는 종류는 적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주기율표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세로줄을 뭐라 그러냐면 족이라고 하고, 가로줄을 뭐라 부르냐면 주기라고 합니다. 족은 1쪽부터 18쪽까지 있고 주기는 1주기부터 그 다음에 7주기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경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왼쪽은 금속 원소, 오른쪽은 비금속 원소입니다. 미래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원소의 이용 예를 보도록 할게요. 뭐 코발트라는 게 있는데 파란색 유리나 파란색 잉크, 페인트 등에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규소는 뭐에 이용되냐면 여러분들 빵이나 과자 만들 때 틀 있죠? 오븐에 넣는 틀, 그런 틀에 이용이 되고, 질소는 여러분들 과자를 사면 질소를 사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 제품을 포장하는 충전 기체 등이 쓰입니다. 이거는 미래엔에 있는 대표적인 예시들이고, 교과서가 다른 학생들은 각 교과서에 있는 예시들을 잘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기율표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죠. 그럼 여러분들 이 주기율표를 통으로 다 외워야 될까요? 다 그렇진 않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외워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건 뭐냐면 원자 번호 1번인 수소부터 원자 번호 20번인 칼슘까지입니다. 얘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이거를 필수로는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특징을 보면 1족과 2족 있죠. 그런데 이 3족부터는 없다가 13족, 14, 15, 16, 17, 18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떼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필수로 외워야 하는 주기율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외울 때 모양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외우지 않으면 다음 진도부터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수업을 듣기 전까지는 요거를 꼭 외워줘야 합니다.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원자 번호 1번인 수소, 2번인 헬륨, 그 다음 3번인 리튬, 4번인 베릴륨, 5번 붕소, 6번 탄소,
7번 질소, 8번 산소, 9번 플루오린, 10번 네온, 11번 나트륨, 12번 마그네슘, 13번 알루미늄, 그 다음에 14번 규소 SI인데 이건 실리콘이에요. 규소가 영어로 실리콘이라서. 그 다음에 15번인 인, 16번인 황, 17번인 염소, 18번인 아르곤, 19번인 칼륨, 20번인 칼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양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서 1쪽부터 그 다음 2쪽, 그 다음 13, 14, 15, 16, 17, 18쪽이 있고 주기는 1주기부터 2주기, 3주기, 4주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 선을 기준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왼쪽에는 금속 원소들이 위치하고 오른쪽에는 비금속 원소들이 위치하고 있어요. 됐나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를 외워야지 다음 설명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꼭꼭 모양 그대로 외우도록 하세요. 네, 이거 다 통으로 외워야지 합니다. 됐나요? 자, 외웠으면 이제 다음 수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왜 하필 그 1번부터 20번 사이의 원소를 그런 모양으로 그렸는지, 원소는 어떤 주기성과 규칙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원소 주기율표를 그렇게 그린 이유, 주기성이 나타난 이유는 뭐냐면 원자의 전자 배치 때문입니다. 이 전자 배치의 특징은 옥텟 규칙을 따르는데 요거는 뭐 교과서에 단어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옥텟 규칙을 따라서 전자를 배치할 거기 때문에 이 옥텟 규칙에 대해서도 가볍게 한번 배워볼 겁니다. 자, 원자 한번 볼게요. 원자의 구조 어떻게 생겼었죠? 그렇죠. 가운데는 핵이 있고 그 주변에는 전자가 돌고 있겠죠. 자, 그 다음 이 핵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양성자와 그 다음에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원자의 전자 배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 전자 돌고 있는 핵 주변을 돌고 있는 전자는 아무렇게나 돌고 있는 게 아니라 특정 전자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고 이 전자가 돌 수 있는 개수나 이런 것들이 껍질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 번호. 자, 원자 번호가 의미하는 것부터 알아봅시다. 원자 번호는 뭘 의미하냐면 양성자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수소를 보게 되면 여기 보듯이 수소의 핵은 양성자 1개,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1개, 주변 전자가 1개 돌고 있죠. 수소 원자의 구조는. 그래서 수소 원자 핵을 보게 되면 어때요? 양성자가 1개죠. 그래서 1번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뭐의 숫자랑 똑같냐면 양성자의 숫자랑 똑같습니다. 우리 칼슘은 원자 번호가 20번이에요. 그럼 양성자가 몇 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양성자가 20개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원자 번호는 양성자 숫자다. 이거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원자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예요. 자, 플러스를 띄고 있는 것은 이제 양성자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띄고 있는 거는 전자겠죠. 그럼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양성자가 있는 만큼 전자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는 결국엔 전자의 숫자와 같습니다. 자, 대표적인 예로 수소 원자를 한번 볼게요. 수소의 원자 번호는 1번이니까 양성자의 숫자는 몇 개예요? 1개입니다. 그런데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양성자의 숫자와 전자의 숫자가 같아요. 그래서 양성자의 숫자가 1개니까 전자의 숫자도 1개여야 됩니다. 그래서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원자 번호만 알면 양성자의 숫자, 그 다음에 그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숫자도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이 전자가 도대체 핵 주변을 어떻게 돌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 껍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전자가 돌고 있는 요 전자 궤도를 다른 말로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 때 아무렇게나 도는 것이 아니라 특정 궤도를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이 궤도, 다른 말로 전자 궤도인데
이 전자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고 전자 껍질 사이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원자의 구조를 잠깐 확대를 할게요. 가운데 핵이 있고 그 다음 전자가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는데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지구가 아무렇게나 공전하는 게 아니죠. 특정 궤도를 가지고 일정하게 공전을 하고 있죠. 전자도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 태양을 이렇게 원반형으로 태양 주변에 이 지구는 원반형으로 돌지만 여기에 있는 이 전자들은 구의 모양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고 있어요. 자, 아무튼 이 전자도 핵이랑 핵의 주변에 있는 일정 궤도를 따라서 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자 껍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이 전자 궤도를 전자가 돌고 있는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우리 이 빅뱅 우주론에서 원자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맨 처음에는 이렇게 전자와 원자 핵이 있었죠? 자, 이 원자 핵과 전자가 결합했었나요? 안 했었나요? 안 했었죠. 그 이유가 뭐예요? 우주의 온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됐어요? 이 자유로운 전자기 때문에 에너지가 높아가지고 자유롭기 때문에 이 핵에 플러스 서로 잡아당겨야 되는데 이 잡아당기는 거 이겨내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온도가 낮아지면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감소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드디어 핵한테 잡히게 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전자의 에너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핵에 점점점 가까이 간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얘기하면 이 전자가 에너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핵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전자들이 돌고 있는데 핵 주변에 이 핵과 가까운 곳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낮은 전자예요. 그러니까 핵이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이 굴레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겠죠. 그런데 어떤 전자들은 핵에서 멀리 있는 전자 껍질에 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전자보다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가 높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리고 이 전자들은 요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지 이 궤도와 궤도 사이인 여기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 전자 껍질 사이에는 전자가 위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핵과 가까이 있는 곳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낮고 핵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높아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에너지가 낮고 이렇게 에너지를 표현하는데 특히 이 전자가 요 궤도에서 갖는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이 전자 궤도에서 돌려면 여기에 맞는 에너지를 전자가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에너지의 크기를 그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 전자 껍질에서 돌기 위해서는 이 전자 껍질에서 맞는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자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이렇게 전자가 갖는 에너지를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낮다는 얘기고 전자가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너지 준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전자 껍질. 전자는 원자핵 주변을 돌 때 특정 궤도를 따라서 도는데 이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자는 전자 껍질에만 존재하고 전자 껍질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전자가 특정 껍질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껍질에 맞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이 에너지 값을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에서 전자가 갖는 특정 에너지 값 또는 특정 값의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에너지 준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원자핵과 가까울수록 낮고 멀수록 높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핵과 먼 전자 껍질에 있기 위해서는 전자 에너지는 높아야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에너지가 낮을 때는 안쪽 껍질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에너지 준이 뭐라고 생각해 주냐면 여기 이 껍질에 존재하기 위해서 전자가 갖는 에너지의 값이라고 표현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전자는 낮아야겠죠? 그러니까 낮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거고 핵과 멀리 있는 곳에 있는 전자는 에너지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에너지 준위가 높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원자가 에너지를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자, 만약에 원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뜻은 뭐냐면 이 원자에 있는 구조들 중에 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말과 같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보통은. 그래서 원자가 에너지를 얻고 잃으면 전자가 에너지를 얻고 잃는다는 얘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원자가 에너지를 얻는다. 이 말은 뭐냐면 원자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원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 이 말은 뭐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볼게요. 자, 여기 요 전자가 있어요. 이 전자는 핵과 멀리 떨어져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원자에서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요 전자가 뭐 밑으로 내려오면서 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반대로 에너지를 원자가 흡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 에너지 준위가 낮았던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좀 더 핵과 먼 전자 껍질로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하려고 요 설명을 했냐면 자,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를 알기 위해서예요. 됐나요? 이런 상태를 어떤 상태라고 하냐면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자, 원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 상태는 뭐냐요? 전자가 가장 낮은 에너지를 갖는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전자가 에너지가 낮다는 얘기는 핵과 먼 곳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핵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바닥 상태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전자들이 최대한 핵과 가까운 곳부터 채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선생님이 오늘 연속으로 수업을 많이 해가지고 목이 상태가 별로 안 좋네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에서 기억해야 될 거. 자, 요 내용 있죠? 이거랑 전자 껍질과 에너지 준위의 정의, 그 다음에 요 바닥 상태는 꼭 기억해 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옥텟 규칙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옥텟 규칙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옥텟 규칙의 원래 정의는 이렇습니다. 원자는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이 완전히 채워지거나 전자 8개를 가질 때 혹은 더 높은 에너지를 갖는 전자가 없을 때 안정하다라는 거고 뭐 이런 정의가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요런 정의를 통해서 나오는 규칙성에 대해서 확인을 할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바닥 상태에서 자, 바닥 상태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바닥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그렇죠. 원자가 에너지를 가장 낮게 가지고 있는 상태고 원자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자 에너지가 가장 낮다는 얘기고 그럼 전자는 핵이랑 가장 가까운 곳부터 위치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바닥 상태에서 전자는 가장 안쪽 전자 껍질부터 채워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원자의 구조는 보면 알듯이 핵이 있고 전자가 돌 수 있는 전자 껍질들이 있는데 이 껍질들의 개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닥 상태니까 가장 안쪽부터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전자 껍질이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수많은 전자 껍질 중에 바닥 상태라는 뜻은 뭐냐면 전자가 에너지를 가장 낮게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이 뜻은 뭐냐면 전자가 이 원자에 있는 핵이랑 가장 가까운 곳에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쪽에 있는 껍질부터 전자가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전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전자 껍질에 채워진 다음 에너지 준위가 높은 전자 껍질에 채워집니다. 전자를 채울 때 이 안쪽 껍질부터 차례대로 채운다는 얘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규칙은 이 규칙은 뭐냐면 가장 안쪽 껍질에는 최대의 전자가 두 개만 채워집니다. 그 다음 껍질에는 8개씩 채워져서 288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돼요. 단 원자 번호 1번에서 20번까지에서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 뭐냐면 자, 바닥 상태에서 우리는 전자를 채울 거예요. 왜냐면 전자가 여러 개인 원자가 있겠죠? 걔네들의 전자 배치도를 그릴 건데 전자 배치도를 그리는 규칙은 뭐냐면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그립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원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전자 껍질 중에 가장 안쪽부터 전자를 채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장 안쪽에는 최대 전자가 2개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는 8개, 그 다음 8개 전자가 최대로 채워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1번부터 20번까지요. 됐죠? 가장 안쪽부터 2개, 8개, 8개 이렇게 채운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예시를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헬륨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헬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에요? 그렇죠. 헬륨의 원자 번호는 2번이겠죠. 원자 번호가 2번이란 얘기는 양성자 수가 몇 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2개란 얘기입니다. 양성자 수가 2개란 뜻은 뭐냐면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가 2개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핵의 전하량만 표시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검은색이 원자 핵이고 이 핵의 전하량은 플러스 2겠죠. 양성자가 2개니까. 그리고 전자가 2개여요. 2개이겠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럼 이 2개의 전자를 이렇게 수많은 껍질이 있는데 어떻게 채우냐 이겁니다. 헬륨에도 수많은 껍질들이 있어요. 전자 껍질들이. 그런데 이 전자 2개를 어떻게 채우느냐? 이 옥텟 규칙에 따라서 바닥 상태니까 가장 안쪽 전자 껍질부터 채우고 근데 가장 안쪽에는 2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채웠냐? 이 규칙에 따라서 이 원자 핵과 가장 가까운 안쪽 껍질에 전자를 채울 겁니다. 그런데 전자가 최대 몇 개가 들어가냐면 2개가 들어가요. 근데 전자 2개 있는 거 다 썼죠? 그러니까 요런 전자 배치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헬륨의 전자 배치를 보게 되면 바닥 상태에서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이면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가 채워진 요런 전자 배치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리튬의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리튬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3번이죠.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려면 선생님이 앞서 설명한 1번부터 20번 사이의 주기율표를 요런 모양대로 꼭 외워줘야 합니다. 자, 원자 번호가 3번이란 뜻은 양성자가 3개란 얘기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전자도 3개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자 3개를 배치를 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상태냐면 항상 이 전자 배치를 채울 때는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바닥 상태 어려운 말이 아니라 이 전자를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바닥 상태를 기준으로 채우는 거니까 가장 안쪽부터 채워줄 거예요. 그런데 가장 안쪽 전자 껍질은 최대 몇 개까지 전자가 채워진다 그랬어요? 최대 2개까지 채워진다 그랬죠? 그런데 리튬은 전자를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안쪽부터 일단 2개를 채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몇 개 남았어요? 3개 중에 2개는 가장 안쪽 껍질에 채웠으니까 1개가 남겠죠? 그럼 이 1개는 안쪽 껍질에는 최대 2개밖에 못 채워지니까 그 다음 껍질에 이렇게 채워준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남은 전자 1개는 그 다음 껍질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리튬의 바닥 상태에서의 전자 배치도는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1개인 겁니다. 됐나요? 자, 예시를 다시 볼게요. 네온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네온은 원자 번호가 몇 번이냐면 10번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 몇 개, 10개, 전자 몇 개, 10개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이 네온의 핵에 있는 전하량 플러스 10을 표현을 했고 이제 전자는 몇 개 채워야 되냐면
10개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규칙이 있죠.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운다. 그래서 가장 안쪽 껍질에 채우고 싶은데 가장 안쪽 껍질에는 최대 몇 개만 들어가요? 그렇죠. 2개가 들어가니까 10개 중에 2개를 썼어요. 그럼 전자 몇 개 남아요? 그렇죠. 남은 8개가 남겠죠? 그러면 남은 건 어쩔 수 없이 그 다음 껍질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까지 채울 수 있고 그 다음 껍질에는 8개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맞죠? 근데 안쪽에 2개 썼고 그럼 8개 남았는데 다행히도 8개까지 채워지는 전자 껍질이에요. 그래서 남은 전자 8개는 그 다음 전자 껍질에 다 채워졌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나트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이냐? 11번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1이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마이너스 11. 즉 전자가 11개여야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런데 규칙은 가장 안쪽부터 전자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 2개를 채웠어요. 그쵸? 그럼 11개 중에 2개 썼으니까 이제 전자 9개 남았습니다. 자, 9개 중에 그 다음 두 번째 껍질에 채울 거예요. 안쪽부터 채우는 거니까. 자, 두 번째 껍질에 최대 8개까지 채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개 중에 8개 썼어요. 됐죠? 그 다음 몇 개 남아요? 그렇죠. 1개 남습니다. 요 1개는 두 번째 껍질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 세 번째 껍질에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쪽부터 전자 2개를 채우고 그 다음 전자 껍질에는 8개를 채웠어요. 10개 썼죠? 나머지 1개는 그 다음 껍질에 채워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자를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자, 옥텟 규칙 어려운 것 같지만 이 규칙을 알면 됩니다. 자, 이 전자가 채워질 때 가장 안쪽 껍질부터 채워집니다. 그런데 가장 안쪽 껍질에 최대 전자는 2개,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세 번째 껍질에는 8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전자를 채우려면 전자의 개수를 알아야겠죠? 전자의 개수를 알려면 원자 번호에 따라서 양성자가 몇 개인지 알아야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요 예시들을 한번 보면서 전자가 채워지는 규칙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